워낙 악재들도 많고요. 불확실성도 많은 시장 상황 속에서 여기에만 좀 매몰될 때가 많죠. 좀 다른 쪽으로 투자 아이디어도 함께 얻어보도록 하죠. 오늘 EBS2 투자증권 IM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고 사실 경제가 안 좋아도 자기 몸은 다 알아서들 잘 챙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은 더더욱이나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뭐 투자 아이디어 그럼 어떻게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건강이 요즘에 뭐 헬스케어가 정말 투자하기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그 안에 속해 있는 섹터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건강기능식품은 확실하게 뭐 실적과 성장성이 담보된 그런 업종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제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뭐 인체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이제 성분을 사용해서 제조한 식품이다. 이게 이제 총칭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 이제 원료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뭐냐면 고시형 원료가 있고 개별 인정형 원료가 있는데, 이제 고시형 같은 경우는 식약청에서 이미 등재가 돼가지고 누구나 사용을 가능한 그런 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겠죠. 여기에 이제 등재가 돼 있으면 이걸 가지고 뭐 어느 회사든지 또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은데, 주목하셔야 될 게 개별 인정형 원료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각 회사마다 만드는 방법이나 이런 게 상당히 다르고, 이게 이제 고시형 원료로 등재가 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이제 진입 장벽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 회사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 인정형 원료를 가지고 얼마나 건강기능식품을 잘 만드는지 그런 회사들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젊은 층 말씀하셨는데 20, 30대,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50대, 60대 분들이 뭐 필수적으로 다들 드시잖아요. 뭐 비타민제가 됐건 간에 뭐가 됐든 간에 많이들 드시는데, 20, 30대도 이제 자기 몸, 그러니까 돈을 잘 안 쓰려고 하는 풍토는 있는데 자기 건강에 대해서는 또 돈을 아끼지 않는 그런 습성들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뭐 비타민도 그렇고 또 최근에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유산균 제품이라든가 또 사실 그 여러 가지 그 제품 중에서 그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바로 홍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아이들한테도 홍삼 이렇게 먹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 전용 상품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급속도로 이 시장 자체가 뭐 전 연령층으로 확산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부에서도 규제를 많이 완화해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상당히 이게 판매하는 게 아무래도 몸에 관련된 제품이다 보니까 판매처가 이렇게 좀 한정이 돼 있었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그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그냥 자유롭게 판매하는 그런 이제 규제책을 뭐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유 판매가 허용되면서 규제도 많이 이게 완화가 되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이제 성장하는 뭐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국내 건강기능식품 관련 회사들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상위 업체들 몇 개가 사실상 이제 시장을 좀 많이 장악을 하고 있는 편인데, 오늘 제가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일단 이제 종근당 홀딩스, HS사이언스, 이 두 종목 물론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 두 종목 정도 오늘 좀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죠. 종근당 홀딩스에 대해서 포인트는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종근당 홀딩스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바이오 회사라고 그냥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주 회사니까. 그래서 종근당 바이오도 있고 종근당도 있고, 그 한마디로 종근당 그래 그냥 지주 회사 맞는데, 왜 이제 종근당 홀딩스에 주목을 하셔야 되냐면은 그 종근당 건강이라는 자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이 회사가 건강기능식품을 전용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홍삼 좀 말씀드렸잖아요. 홍삼 매출이 좀 상당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종근당 홀딩스가 지분을 한 51% 정도 갖고 있는데, 주요 제품이 유산균, 또 오메가3 많이 들어보셨죠? 오메가3, 또 홍삼 같은 제품들이 이제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는데 총 87개 정도의 품목을 보유하고 있고요. 사실 저도 이 회사 제품 먹어봤는데 그 유산균 브랜드인 락토핏이라고 많이 들어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지금 먹고 있네요. 아, 지금 먹고 있어요. 그걸 이제 종근당 건강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락토핏이 엄청나게 요즘에 잘 팔린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저도 와이프가 먹으라고 해서 먹긴 했는데. 아, 역시 결혼하신 분들 다 드시는 거죠. 그래서 뭐 저도 지금 먹고는 있는데, 월평균 이게 지금 판매액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150억까지 지금 판매액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100% 이상 성장하고 있다. 근데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이게 브랜드 가치가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근당 하면 그냥 홀딩스 하면 그냥 단지 너무 제약회사로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종근당 홀딩스 내에 이게 비상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종근당 건강을 투자할 수는 없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종군당 홀딩스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2분기에 그 영업이익이 한 116%나 좀 급증을 했고 종군당 건강의 지금 전체 가치가 한 1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분은 51% 갖고 있으니까 5천억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종군당 건강의 지금 시총이 한 4천억 되니까 이 종군당 건강에 대한 지분 가치에도 좀 못 미칠 정도로 상당히 저는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언제든지 IPO 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건강기능식품의 대표 주자로서 한번 종군당 홀딩스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두 번째 종목은 HL사이언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또 건강기능식품 회사인데 석류 농축에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 국내에서 특화된 제품들을 좀 많이 만들고 있고요. 여성 갱년기 시장이 좀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빨강 석류라는 그런 브랜드 이미지로 확고하게 시장성을 좀 구축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고시형하고 개별 인정형 말씀드렸는데 예. 이 회사는 개별 인정형 원료를 한 10종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건강기능식품을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상당히 구축이 돼 있는 회사예요. 예.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 경쟁력이 있네요. 네, 자기만의 제품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좀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제 종군당 건강홀딩스라 다른 점은 주가가 좀 한 번은 건강기능식품이 올해 상반기에 한번 좀 뜨거운 적이 있어가지고 주가 좀 많이 오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조정받고 있는데 조정을 좀 받을 때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선순위는 종군당 홀딩스가 좀 더 가치평가상으로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선호하지만 사실 성장성 면에서 또 진입자평도 높기 때문에 HL사이언스도 중기적으로 한번 좀 편입을 해놓고 보시는 전략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 빨간 석류는 또 저희 장모님 댁에 있더라고요. 그만큼 예, 생활 전반에 많은 분들이 또 먹고 있고 이게 실제로 이제 실적으로만 연관이 된다면 앞으로의 주가 가치나 또 상승력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종군당 홀딩스와 HL사이언스 함께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다른 업종군인데 저희가 사실 앞에서도 방산주 얘기 잠깐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을 때 방산주는 아무래도 지소미아 종료 때문에 얘기를 한 거고 국방 중기 계획에서 어떤 예산도 늘어났기에 이게 조금 더 좀 원초적인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산주가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도 별로 없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지소미아 때문에 뭐 빅텍이나 막 스페코 같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좀 좋아하시겠지만 오늘 말씀드린 게 이제 그거보다는 방산 업종 중에 큰 종목들 있잖아요. 근데 그쪽에 대해서 좀 좋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이 세 종목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항공우주, LIG 넥슨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다 특징이 뭐냐면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습니다. 2분기 다 솔직히 기대도 안 했지만 기대를 뛰어넘었고요. 그리고 지금 대외 변수가 너무나 다음 주에도 사실 대외 변수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변수하고 사실 방산주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실 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둔감하고 또 이제 방금 물어보셨지만 중장기적으로 방위력 개선비 이쪽에 대한 증가가 좀 예상이 됐는데 최근 3년간 국방 중기계획 예산이 발표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이게 이제 매년 발표를 하는데 5년 단위로 이렇게 계속 그 예산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2018년, 22년까지는 238조 원이 이제 그 책정이 됐고 올해 이제 2019년, 23년은 270조 원. 뭐 굉장히 크게 늘어났죠. 그리고 2020년짜리는 2024년까지 봤을 때 290조 원. 이게 예산안이 사실은 우리 남북 경협 이슈도 있고 이게 평화 모드로 가는데 예산안이 왜 늘지 이렇게 좀 의아하신 분들이 있겠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분명히 언급을 했지만 국내 이제 국방 산업에 대해서 현대화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를 계속해서 개량을 하고 더 좋은 무기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은 증가할 수 있는데 근데 국방 예산을 보실 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방위력 개선비가 좀 따로 있고 그 외에 전력 운영비라고 따로 있거든요. 전력 운영비는 뭐 군대 뭐 대부분의 남성분들 갔다 오셨지만 뭐 군대 사병이라든가 이런 것들 막 운영하는데 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무기랑 상관없는 다른 국방 예산을 전력 운영비라고 하고요. 물론 이게 비중이 훨씬 크지만 이쪽은 연평균 한 5.3% 정도 예산이 증가하는데 방위력 개선비는 한마디로 그냥 무기 사는 겁니다. 이게 방산 회사들한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늘어나야 돈을 버는 거니까. 근데 이쪽은 연평균 한 10% 이상 그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 그때 정부 때는 북핵 위협에 대한 거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네. 국방 예산을 짤 때도 미사일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졌어요. 그랬죠.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북핵보다는 이번에 하는 게 이제 재래식 무기라든가 좀 오래된 무기를 개량하고 업그레이드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탱크라든가 또 항공기도 마찬가지고 오래된 것들 다 교체하는 현대식 쪽에 좀 매출, 그러니까 비중이 많이 그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회사들이 앞으로 상당한 그 성과를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이란 문제도 그렇고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 또 홍콩 문제라든가 사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이제 방산과 관련된 구입비가 늘어날 수 있는 그 환경들이 계속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국내도 물론 좋은데 해외 수주도 의외로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봐서는. 그래서 국내 방산주도 사실 그동안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너무나 몇 년 동안 좀 힘들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부터 올해 2분기 실적도 좋았지만 내년까지 봤을 때 좋은 모멘텀들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한번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재래식 무기에 대한 현대화 과정에서 또 수혜를 입을 수도 있고 평화 무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역설적이긴 합니다만 평화 무드로 가려면 국방이 그만큼 더 탄탄하고 예, 강해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따라서도 좀 방산주 다시 보자 얘기를 해주셨어요. 앞에 저희가 방산주 얘기했을 때 그때 토픽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나왔거든요. 차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토픽으로? 저도 역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물론 이제 LIG 넥스원이나 또 그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있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린 게 일단은 너무나 여전히 저평가돼 있는 것 같아서 좀 계속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겠고, 일단 2분기에 영업이익 뭐 470%나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기대를 전혀 못했는데 너무나 좋은 실적이 좀 나와줬고, 뭐 하나 디펜스 이제 자회사가 한 4개 정도 있는데 하나 디펜스가 자주포하고 장갑차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런 무기들 다 현대화하는 게 대부분 탱크나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고, 하나 테크인 같은 건 CCTV 만드는데 이쪽에서도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설치 수요량이 늘어나니까 수혜가 예상되고, 또 하나 정밀기계라든가 하나 파워 시스템 에너지 장비인데 이쪽이 사실 그동안 되게 안 좋았는데 방산보다는 이제 이쪽은 사실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관점에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회사들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 디펜스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좀 곁들여지면서 향후에 상당한 좀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실적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올해 추정 영업이익이 사실은 올해 처음에 1,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했는데 2분기에 너무 잘 나와버리니까 이게 2,100억 이상으로 점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추정치도 최근에 60%나 상향 조정됐는데 현재 PER이 14배입니다. 보통 방산회사들 보면 해외사도 마찬가지인 게 PER 20배 이상 주거든요. 네. 근데 국내 대표 기업이 단지 한국에서 이렇게 좀 그동안 성장을 못했던 이유만으로 13배, 14배라는 건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런 저평가고, 거기다가 지금 대외 변수 불확실할수록 방어주 많이들 관심 있게 보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좀 주가 올랐지만 조정이 좀 나와준다라면은 좀 중기적으로 5만 원 이상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세하게 다룬 건 아닌데 가격 전략으로 목표 주가 5,500원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예. 혹시 뭐 그 정도 선은 충분하다고? 네, 충분히 그 정도 가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동안 장기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단기로 올라서 약간의 부담이지 중기적으로는 전혀 부담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도 참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디에 좀 포인트 두고 계신지, 그리고 증시 전망도 한마디 해주시죠. 그러니까 다음 주는 매일매일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참 그 골치 아픈데, 일단 오늘 밤 11시 정도로 알고 있는데 파웰 연준의장 잭슨홀 미팅 연설 있잖아요. 네. 거기서 시장에서는 솔직히 기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들 살펴보면. 근데 뭐 깜짝도 발표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파웰 연준의장은 얼마 정도의 강도로 할 것인지 그런 심리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8월 24일, 26일은 이제 G7 정상회담인데 이때 이제 영국의 브렉시트 또 관련 얘기 나오니까 좀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역시 이벤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주 이제 27일 날 MSCI 정기 변경, 중국 A주가 5% 추가 편입되는데 외국인들이 아마 그날 종가에 아마 매도를 할 거예요. 그날 종가 기준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날 종가 충격이 나오면 이제 그거 끝나면 불확실성 해소되니까 27일 날 한번 좀 지켜보시고, 28일 날은 화이트리스트 일본이 이제 제외를 실제로 시행하는 날인데 품목을 더 늘리는지,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지금 이제 일본과 싸우자는 쪽으로 사실 이제 방향을 잡았잖아요. 그러면서 일본도 강하게 나올 것인지 그날 확인 좀 필요하고, 그리고 29일 날은 코스닥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IT 부품 장비주 요즘에 분위기 나쁘진 않았는데 이재용 부회장 이제 결국 대법원 선고가 네. 이제 앞두고 있는데, 사실 집행유예가 계속 이어질지 징역형으로 바뀌게 될지 그건 우린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좀 주가 변동성 나올 수 있으니까 29일도 체크해보시고, 30일 날은 제 생각에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할 것 같긴 하지만 금리 또 깜짝이나 하게 된다라면 이건 또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그런 이슈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는 어쨌든 오늘 파웰 연준의장 연설과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그 MSCI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 부분들이 좀 상당히 굵직한 이슈들이니까 한번 챙겨보시는 좀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굳이 경중 따지자면 그 G7이랑 금통위 빼고는 다 진짜 시장에 예, 직접적인 정말, 영향 예. 줄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매일 좀 살펴드리면서 투자 전략도 이 시간에 업데이트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투자증권 IM 영업팀의 염승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